설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50개국이 넘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남아공 고르신 이유가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특파원 생활을 3년을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남아공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택했고요. 특히 남아공 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레알 아프리카 49개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들어가려면 관문격인 나라가 이 남아공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남아공 하면 또 누가 가장 떠오르세요? 넬슨 만델라. 그렇죠. 만델라가 국가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델라가 얼마나 이 남아공이 국가적인 브랜드냐면 만델라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남아공의 행정수도가 프리토리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외교 공간이 이전에는 뭐 거의 뉴욕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곳이 아니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너도 나도 아프리카의 외교공간 대사관을 그다음에 영사관을 세우려면은 굳이 그 많은 54개 국가 중에 한 나라를 고르라면 남아공을 고르겠다 이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교 공간이 가장 많은 이 나라 이 중에 하나가 또 이 남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이곳에 이제 다녀온 특파원 경험을 해서 이제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라는 책도 내서 한때 초기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뭐 베스트셀러 30위권까지 진입을 했으나 역시 아프리카에 한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찾아보기 힘든데 점점 더 많이 알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를 좀 많이 좀 알리고 싶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이 남아공인데 남아공은 또 재미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칭이 유럽의 아프리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유럽의 요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산 곳이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정착을 해서 산 곳이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았냐. 그래서 유럽의 문명의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정착한 지가 한 400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이면 겉모습은 백인인데 나 아프리카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또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이 야생 자연과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1세계 뭐 IT라든지 이런 선진국적인 측면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런 1세계, 2세계, 3세계 같이 좀 버무려진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남아공 하면 또 희망봉을 빼놓을 수가 없죠. 땅끝이죠. 그래서 제가 팬데믹에 희망봉에 한번 서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꿈꾸셨을까도 궁금하고요. 땅끝에 가다 해서 이런 뭐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게 남아공이고 뭐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일단 아까 넬슨 만델라가 저도 뭐 당연히 떠오르고 남아공 하면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가장 힙한 인물이죠. 그래서 일론이 저는 그냥 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론이 친근감을 느끼시는군요. 남아공을 대표하는 지금 인물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인데 되게 많이 그 사이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렇죠. 만델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사실은 남아공이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민주화를 이루고 해서 백인 정권 하에서는 백인들만 정권을 쥐고 흑인들을 차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르테이트 따로 떼어놓다 격리하다라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뭐 도로를 같이 걸어가는 것도 재밌는 게 이전에 사진을 보면 요하네스버그의 도로에 백인들이 걸어가는 도로, 흑인이 걸어가는 도로 따로 있어요. 보도가 따로 있어서 심지어 같이 걸어 다닐 수조차 없고, 뭐 주거지, 거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차별화가 돼 있었고, 노동력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도시 근교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뭐 열악하고, 뭐 이렇게 상하수도 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데 민주화를 이뤄놓고 나서 이제 흑인 학생, 백인 학생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죠. 변화인데 만델라의 세대는 사실은 민주화로 한 세대가 이미 지났고 이제 사실은 가고 남아공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일론인데 정작 본인은 또 남아공 출신이라는 걸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이 만델라 사후에 남아공의 뭐 정치 민주주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렇죠. 민주화는 됐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YSDJ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이런 민주화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헌법 87년도 체제라고 얘기하는 30년 이상이 되는데 남아공도 이제 94년에 정식으로 이제 흑백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뭐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뭐 요즘 정권 교체 주기도 짧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우리는 다이내믹하게 이게 여와 야를 서로 뒤바꾸면서 하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ANC라고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만델라 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120년이 넘는 아주 유구한 전통의 정당이거든요. 네. 식민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주창을 하면서 한 그런 정당인데 문제는 이제 30년 동안 계속 내리 집권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역동성이 없고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안인데 치안이 제대로 뭐 강절도 사건이나 이런 데 너무 많고 물론 이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생계형이 많죠. 네. 그다음에 그 바탕에 되는 경제 문제는 이제 사실 전기라든지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전기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건 순환 단전. 아프리카 그 현재로는 로드 쉐딩이라고 하는데 예. 이 순환 단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또 물도 요즘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요하네스버그에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헤어샵 같은 데도 물 같은 걸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소매업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거든요. 공장도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하는 데 대한 민주화에 대한 이상이 많이 좀 깨진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지난해 총선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30년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하고 흑백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연립정부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요? 일단 ANC가 3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연립정부 백인 정당입니다. 네. 제1야당이 DA라고 해서 민주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시험 때죠. 흑백 간에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이 무지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흑인과 백인 그다음에 컬러드라고 이제 혼혈 계통의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지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흑백 연립정부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기 사정도 조금 좋아졌다고 하고 투자자들도 좀 많이 몰려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시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제난을 일단 타개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겠죠. 그래서 팬데믹 때도 되게 힘들고 했는데 특히 남아공의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근데 아직도 청년 실업이 40%에 가깝고 하고 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일단 잡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흑백 간의 어떤 이 서로 경제 발전 파트너로서 콜라보를 얼마나 좀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성과를 낸다면 그래도 만델라가 꿈꿨던 그런 나라에 그래도 후퇴를 지금까지 좀 많이 해왔었는데 한 발 좀 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프리카는 사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광물 자원이 많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남아공의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아공은 일단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요하네스버그가 사실 금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갈 때 어떤 그 기사가 대목이 참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남아공은 먼지로 뒤덮였어요. 근데 한꺼풀 이렇게 딱 벗겨보면 금이 나온다. 금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런 정도로 금도 많이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백금이니 크롬이니 이런 핵심 광물들도 많고요. 그래서 광물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남아공 경제 중심 요하네스버그하고 프리토리아하고 차로 가면 한 20-30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왕복 12차로나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네. 넓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는 찾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그 금이라든지 옛날에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개발을 하느라고 이 도로를 또 넓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네. 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금융도 발전했고 농업 우리 그 한반도의 몇 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8배 이 정도 되는 광활한 국토기 때문에 이 농업도 굉장히 또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아공에서 좀 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반조립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도 어느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그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브릭스 국가 중에서 남아공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가 또 남아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 잠재력을 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남아공의 에너지 상황 좀 살펴볼까요? 지금 경제 성장이 되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잘 공급이 돼야 할 텐데 화석 연료 뭐 자원이 있어도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렇죠. 이제 남아공은 또 석탄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석탄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석탄 수출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철도 인프라도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철도 해서 이 전철처럼 이렇게 전력으로 해가지고 또 공급도 해야 되고 한국까지 또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물들어야 될 때 노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하나 이제 외부 제약 요건이 뭐냐면은 서구에서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됐잖아요. 탈탄소로 해가지고 탄소 제로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그 석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석탄 쓰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했는데 금융 지원도 해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이게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석탄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직업교육도 재교육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남아공 문제만은 아닌 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 석탄 발전소들이 있는데 몇 년 안에 이제 뭐 2030년까지 20몇 개 석탄 발전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어찌됐든 이 전력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전이 있긴 있나요? 원전이 지금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쪽에 쿠벅 이 원전이 있기는 있는데 이 수리도 또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또 발전을 못해요 원전을. 그래서 추가로 2,500메가와트급 추가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남아공과 인연이 깊어서 러시아에 넘어가는 게 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또 제동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체코로도 진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선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남아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남아공이 자원도 많고 뭔가 결심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뭔가 걸림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시도를 하려면 걸림돌이 생기고 그 원인은 어떤 것들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남아공이 워낙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 개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개념 오히려 그죠. 지역 개념인데 부족.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에스니스티, 에스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걸 저도 나중에 풀었을 때 부족으로 해야 돼, 민족으로 해야 돼 하는데 어떤 때는 민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족으로 민족이 좀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네이션이라는 이 국가적인 정체성, 네이션후드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주의, 이 좁은 개념을 벗어나서 남아공이라는 한 전체 큰 나라의 대의 명분, 이걸 추구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패 때문에 나라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주마 전 대통령 때 특히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국정농단 논란이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계속
여파가 아직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남아공과 경제 협력을 하려면 좀 오래 지켜보고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랜 시간 좀 투자가 필요할 텐데 중국이 그렇게 좀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투자도 했고. 네. 지금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중국은 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중국이 이래저래 개발에 대한 논란도 많긴 한데 남아공만 해도 50만에서 100만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 신문도 있을 정도고. 남아공 안에 중국인 수가. 그렇죠. 우리 교민들은 한 3, 4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진출을 했고 뭐 실제로 만나다 보면 나는 남아공 중국에서 온 뭐 금 때문에 왔어라는 사람도 저도 현지에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중국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중국이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남아공에 접근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또 중국에 대한 인식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남아공에 들어온 처음에 이제 저를 중국 사람으로 많이 알고 니하오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막 나 코리안이야 막 자꾸 얘기를 해주다가 네.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갈 때도 있고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네.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네. 일반인들은 또 안 좋은 인식도 했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팬데믹 때는 특히 또 그런 것도 심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기회의 땅 아프리카 이야기 오늘 4월 동안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남아공과 우리가 좀 외교도 원활히 하고 경제 협력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접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아공이 대단한 나라인 게요. 사실 이제 우리 그 노벨 문학상 최근에 한강 작가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럼요. 남아공은 노벨 문학상은 물론이고 노벨 평화상도 있었죠. 뭐 예. 노벨 화학상, 네. 의학상 비롯해서 11개를 수상을 했어요. 11명이나 배출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남아공은 참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근데 남아공이 재미있는 게 우리와 같은 이제 유럽에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 식민지 경험에다가 민주화 또 아파르테이트 흑백 차별 정책에 반발을 해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한 만델라라는 인물을 키워내기도 했는데 그런 네. 그 항쟁, 소웨토 항쟁 같은 경우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과 같은 또 궤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도 공통점도 있고요. 남아공 외교로 보면 굉장히 강단이 있고 줏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흑백 차별 자기네들이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굉장히 가장 영향력 있는 대사 중에 한 명이 팔레스타인 대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외교장관 아무나 못 만나는데 팔레스타인 대사가 만나자면 금방 만나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정도로 강단이 네, 있고 네. 미국이나 중국, 미국의 존재감이 그렇게 남아공에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인 외교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뭐 친미냐 친중이냐 친일로 이렇게 많이 갈리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남아공의 외교는 이런 줏대 있는 외교, 주체성 있는 외교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아프리카가 왜 기회의 땅인지 뭐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 진실도 알아봤고요. 또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큰 가능성을 가진 곳이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한 곡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추천을 해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리암 마케바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겹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듬 자체, 아프리카 음악이 이런 거구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마마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여가수고요. 또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운 그런 경험도 있어 망명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키조라는 여가수가 또 이런 바통을 이어받긴 했는데 이 마케바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프리카의 그 진한 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연합뉴스 우분투 콘텐츠 팀장이신 김성진 기자와 함께 설 연휴
사흘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에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암 마키바의 노래 파타파타 보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